이거는 또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 지금 세무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항목인 것 같거든요. 국세청 직원도 모릅니다. 아,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본인이 담당하는 분들만 이제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특례를 통한 넘어가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까지였던 게 600억까지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100억일 때 본청 조사건은 30억을 초과하는 주식건에 대해서는 본청 조사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한도가 늘어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50억 이상 건은 본청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본청의 조사 1, 2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만 CMA가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걸 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소장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법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60개사의 고객사, 절세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업 승계 관련해서 법인의 규모별로 시가총액 규모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한 주당 그 주가에 총 발행 주식을 곱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저 비상장 주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규모별로 구분해서 사업 승계 관련해서 컨설팅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업 승계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시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소장님. 시기라고 하면 도입 시기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정부에서 절세를 통해 권하는 사업 승계 방법은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 증여 특례가 대표적입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상증법에서, 또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1997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고,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소위 상증법은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조특법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기업에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무상자금이라고 하는 정부 예산 30조가 20조로 올해 바뀌면서 많은 지탄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책자금이라고 불리는 유상자금, 그리고 기업들의 절세 혜택을 드리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대기업과 비상장 중소기업에 약 127가지의 절세 혜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법인의 시가총액별로 사업 승계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좀 적합한 건지 규모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내용에 있어서 약간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시가총액 300억 이하까지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300억 이상은 가업상속 공제를 우선 고려하시되 회사를 분할해서 분할신설 법인을 만들고 분할신설법인을 육성하면서 사업을 승계하는 방법, 또 가족법인을 만들어 자산 이전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가족법인을 육성해서 나중에 통합으로 가는 사업 승계 방법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큰, 그러니까 500억 이상 되는 회사들에서는 분할과 합병을 통해서 나중에 사업을 승계하는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업 방법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기업의 상황별로 회사가 처해 있는 부분별로 이제 맞춤형 제안을 드리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활용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총액을 줄이는 작업과 증여 특례나 상속 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무관 자산을 축소하는 작업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을 줄이는 작업은 한 주당 주가를 낮추는 방법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업무무관 자산 축소는 검증된 방법으로 본청 조사에 대비해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대표님께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 회사를 사업을 하는데 다 업무 관련 자산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 부분에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무관 자산은 다른 때는 고려하는 경우가 없고요. 가업승계증의 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업무 무관 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무 무관 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5년 평균 현금 유보액의 1.5배를 초과하는 현금, 그리고 금융 투자 자산 등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5년 평균 현금 유보액의 1.5배를 초과하는 현금이 2배를 초과하는 현금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되지 다 않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 그 내용은 네. 우리가 상속세 관련한 대부분은 네. 개정안이 다 드랍이 됐고요. 네. 업무무관 자산 관련한 부분은 국회의원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거는 통과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러면 1.5배가 아니라 2배수로 바뀌는 네, 거네요. 상향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시가총액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극대화하고 이익금 환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각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처리 부분으로는 임원 보수를 인상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지급 배수를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고 DB형 퇴직연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DC형 퇴직연금에 선납하는 방법, 그리고 경영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연말 임직원 특별상여를 통해 주가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그 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27%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이익금 환원 전략으로는 자기 주식을 통한 직접 보유, 간접 보유, 직접 소각, 간접 소각, 그리고 개인주주 정률 배당, 법인주주 차등 배당, 가족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 전략 등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근데 대표님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용 처리 부분하고 이익금 환원 전략이 주가 부분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건지, 나한테 어떻게 그게 좋은 건지 부분을 대표님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그 주가 산정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요. 비상장 중소기업의 그 주가 산정 기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그동안 사업을 해서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거를 순자산 가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벌 돈을 예측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세법에서는 미래 가치를 지금 현가로 땡겨오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직전 3년간 순손익,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주가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주가를 순손익 가치라고 하고요. 부동산이 50% 미만인 법인은 순손익 가치의 3배수, 순자산 가치의 2배수를 한 다음 더하고 5로 나누어서 한 주당 주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시가총액은 한 주당 주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그럼 시가총액은 부동산이 50% 미만이라면 순손익 가치의 3배수, 순자산 가치의 2배수를 해서 더한 게 시가총액이 됩니다. 또 하나는 대표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1억 원을 비용 처리하면 1억 원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10억 원의 비용 처리를 하면 10억 원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순이익이 나는 회사라면 비용 처리한 만큼을 수익으로 보고 주가 조정 효과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에 1억씩 추가로 비용 처리를 해서 1년간 12억의 비용 처리를 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3년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손익 가치는 12억, 연간 12억이니까 12억에 곱하기 순손익 가치 환원율 10, 여기에 6할의 비중을 차지하니까 계산해 보시면 72억 원의 순손익 가치 축소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매년 12억씩 순손익을 줄여서 미처분 이익여금에 미포함시켰으므로 3년간
36억 원에 대한 4할의 비중 곱해보시면 14.4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월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 1억씩 3년간 하시게 되면 시가총액은 86.4억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거의 100억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항목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때 그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가총액 100억 이하의 법인의 가압승계 전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용 처리 부분으로는 임원 보수를 인상하고 DC형 퇴직연금을 주로 활용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DB형에 비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납입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임원의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에 선납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연말에 임직원 특별상여를 통해 목표 주가에 도달하도록 주가를 조정합니다. 이익금 환원 전략으로는 직접 소각과 간접 소각, 배당을 통해 목표 주가를 완성합니다. 네, 아마 지난 영상들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임직원 특별상여 부분들도 아마 귀에 쏙 박힐 것 같고 직접 소각, 간접 소각, 배당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 관리를 이런 항목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300억 이하 법인의 가압승계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00억 이하나 300억 이하의 가압승계 전략은 주로 사용하는 솔루션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배당 가능 이익에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실행하다 보니까 실행하는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 부분은 임원 보수 인상, DC형 퇴직연금 활용, 임원, DC형 퇴직연금의 선납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경영정기보험 가입, 연말 특별상여 지급, 대동소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익금 환원 전략으로는 자기주식과 관련한 직접 보유, 간접 보유, 직접 소각, 간접 소각 모두 활용하고 있고요. 네. 개인주주에게는 정률 배당, 법인주주에게 차등 배당, 가족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 전략과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모 법인을 시가총액 대비 100억대까지 낮추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네, 방금 개인 이야기한 개인 부분하고 법인 주주하고 차등해서 방법들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대표님께서 올바르게 좀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은 시가총액 300억 이상 법인은 또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업무 무관 자산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무관 자산은 다른 때는 고려하지 않고요. 가업승계 징역 특례나 가업 상속 공지 시에만 업무 무관 자산을 분류합니다. 업무 무관 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5년 평균 현금 유보액의 1.5배를 초과하는 현금, 금융 투자 자산 등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5년 평균 현금 유보액의 1.5배를 초과하던 현금이 2배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아마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업무 무관 자산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업무 무관 자산 중에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나 판단에 애매한 점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자산관리 계좌라 그래서 CM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CMA에 넣은 돈이 현금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대표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CMA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7가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MMF형을 제외한 나머지 CMA 상품은 모두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입니다. 이건 또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 지금 세무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항목인 것 같거든요. 국세청 직원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본인이 담당하는 분들만 이제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특례를 통한 넘어가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까지였던 게 600억까지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100억일 때 본청 조사건은 30억을 초과하는 주식 건에 대해서는 본청 조사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한도가 늘어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50억 이상 건은 본청 조사가 이뤄질 것 같고요. 본청의 조사 1, 2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만 CMA가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걸 아실 겁니다. 역시 그런 디테일의 차이가 결국에는 그런 세금이라든지 가업승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제 그 요구불 예금인 보통 예금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요구불 예금인데요. 요구불 예금은 내가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걸 말하고요. 기업에서 이런 뭐랄까요? 결제하는 각종 이런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은행에 대행시키기 위한 당좌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가계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가계 종합예금, 은행에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편의사항이죠. 별단예금 등 이 네 가지가 요구불 예금에 해당합니다. 이제 사업승계 그리고 가업승계 저희가 이제 상속, 증여세, 조세특례법까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이 시가총액 회사의 그 규모 부분에 따라서 이런 항목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디테일한 항목들 부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대표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가 산정 기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순손익 가치의 3배수, 순자산 가치의 2배수 더한다면 5로 나눠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산정하는 한 주당 주가를 가중평균 주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17년 4월, 2018년 4월에 순자산가치의 70%, 순자산가치의 80%가 주가 산정 기준의 최저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당기 순이익만 조정했다라고 하면 2018년 4월 이후에는 그동안 사업에서 벌어놓은 미처분 이익 요금을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으시면 목표 주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들께서 이제 상담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